친구들 안녕. 좋습니다. 2차 세계대전 세 번째 시간. 어느덧 우리가 벌써 기말고사 범위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2차 세계대전 세 번째 시간인 일본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침략 전쟁.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랑 관련된 부분을 흔히 태평양 전쟁이라고 똑 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파트와 그 이외에도 일본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듯이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일으켰던 전쟁이고요. 자, 일본, 이탈리아, 독일 전체주의 국가들의 팽창적인 움직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실패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게 되었다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 독일의 전쟁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굉장히 소략하게 공부를 했지만 우선적으로 독도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독일이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를 점령을 하고요. 그 이후에 마지노선을 돌아서 프랑스를 공격하고 영국을 폭격합니다. 이후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히틀러는 독도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으로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 이후에 전세가 역전되게 되고 프랑스 바다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독일이 양쪽에서 강력하게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항복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일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할 때, 태평양 전쟁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1931년에 만주사변부터 이야기를 해야지 이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주사변을 다시 들어가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1년에 만주사변이 발생을 했지요. 일본은 만주로 쳐들어가서 세력권을 넓히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중국의 진출을 시도를 했지요. 만주국은 사실상의 일본의 식민지였고요. 자, 일본은 만주에서 만족하지 않고 중국 본토로 진출을 시도를 하는데 이 당시에 중국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자 우리가 중국 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1911년에 발생했던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청나라가 망하게 되고 중국 최초의 공화국이었던 중화민국이 설립이 되게 되지요. 하지만 중화민국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잘 나갔냐? 아닙니다. 중화민국 위기에 찾아왔죠. 바로 혁명의 배신자였던 위안스카이가 등장하면서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황제제도의 부활을 꾀했던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스카이가 죽고 나서도 중국은 여러 명들의 군벌들이 지방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이른바 군벌의 시대, 분열의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이 분열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순원은 국민당을 이끌고 공산당과 손을 잡는 1차 국공합작을 진행을 했고요. 순원이 죽은 뒤에는 두 번째 리더였던 장제스가 순원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중국을 재통일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하지만 군벌 타도라고 하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공통의 목표가 없어진 이후에 중국이 재통일된 이후에는 국민당의 장제스는 공산당을 탄압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 국민당의 군대를 피해서 공산당 인물들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린 대장정이라고 부르고요. 1차 국공내전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이 인물의 이름은 마오쩌둥이다. 이런 거 공부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상황은 무엇이냐? 중국을 재통일한 이후에 1930년대 중국의 상황은 어떻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나눠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일본이 쳐들어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틈을 타서 중국 북쪽에 있는 만주에서부터 이제 신나게 중국 쪽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게 1937년의 중일 전쟁입니다. 자, 일본은 억지로 노구교 사건이라고 하는 이런 노구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중국 측에서 먼저 일본 측에 도발을 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조작해서 그것을 빌미로 중국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자, 전쟁 초창기에 일본은 매우 전쟁을 잘했습니다.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중국의 화북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화북 지역은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어. 쉽게 생각해서 황허강 유역. 오리지널 중국의 메인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이징 있고 이런 근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화북 지역을 점령한 후에 쭉쭉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당시 중국의 거의 최대 도시였던 상하이를 공격을 해서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하고요. 상하이를 점령한 이후에는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공격해서 난징을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여기서 자신들의 전쟁의 승리에 취했던 걸까? 난징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독일에 홀로코스트가 있다면 일본에는 난징 대학살이 있습니다. 1937년 12월부터 38년 2월까지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 난징에서 일본군이 포로와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수십만 명을 학살했던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자, 당시 사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군이 서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체로서 널브러져 있는 거 볼 수 있지. 자, 강가에 있는 시체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막 뭐가 돌멩이 떠들어 오듯이 막 시체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던 걸 이런 볼 수 있을 겁니다. 중국군 포로의 목을 베는 일본군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당시 일본군이 칼을 들고 자기가 벤 목을 들고 손에 서 있는 사진입니다.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냥 구글에다가 난징 대학살이라고 영어로 검색하면은 다양한 난징 대학살 관련된 자료가 나옵니다. 그거만 보더라도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난징 대학살 중에 군인들이랑 민간인 다 합쳐서 2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수개월 만에. 자, 보시게 되면은 사람을 이제 십자가 같은 나무에다가 이제 메어놓고 눈 가려놓고 이제 칼로 이렇게 탁 찌르는 거를 볼 수 있지요. 아마 군인이 훈련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가장 끔찍한 거는 선생님도 처음에 공부를 하다 이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당시에 일본에 실렸던 한 신문 기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명의 일본 군인이 칼을 짚고 서가지고 아주 즐겁게 기념사진을 찍고 있네요. 자, 둘이서는 뭘 했냐? 백인 참수 경쟁이랑 백인 참수 경쟁. 백인 참수 경쟁이란 걸 했대요. 무슨 말이냐? 참수가 뭐야? 머리를 자르는 겁니다. 목을 자르는 거. 베어 넘기는 거.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지금 아마 무카이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카이라고 하는 군인이랑 노다라고 하는 군인 두 명이 있는데 시합을 했습니다. 근데 106대 105래. 아주 뭐 그냥 둘이 라이벌이네요. 근데 무슨 경쟁이었냐? 참수 경쟁. 그러니까 포로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누가 더 빨리 그 포로들을 죽여가지고 한 번에 베어 넘기는지 그런 것들을 시합을 하고 그거를 기념사진을 찍고 자랑스럽게 지금 신문에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정말 생각이 많아집니다. 자, 당시의 기록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던 포로들의 목이 잘렸다. 두 번째 줄의 포로들은 자신의 목이 잘리기 전에 앞줄에 있던 포로들의 목이 잘린 몸통을 강물에 던져 넣어야 했다. 사륙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되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2,000명밖에 처리할 수 없었다. 그 다음날 이런 방식의 처형에 실증이 난 일본군은 포로들을 한 줄로 세우는 기관총 사격을 했다. 탕탕탕 방아쇠가 당겨졌다. 포로들은 강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강 건너편에 도착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임신 6개월의 19세 임산부 리슈잉은 일본군에게 배를 찔려 유산하고 얼굴에 18차례 칼을 맞았으며 37곳을 찔려 봉합했다. 이 일을 본 일본군 사령관에게 항의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이 말만 들었고 아사히 신문 기자조차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방임했다. 당시 끔찍한 상황들을 좀 여러분이 이해가 될까요? 전쟁 범죄나 전쟁의 피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무래도 근대 이후의 세계의 흐름이나 역사 연구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관련해서 홀로코스트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졌던 난징 대학살 같은 경우에는 서양 사람들 잘 모르는 경우가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동양 사람들도 그렇게 막 엄청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양인이고 일본의 피해를 받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 교과서에서 따로 페이지를 할애를 해서 난징 대학살을 설명하고 있는 건 역시 그러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독일 공부를 할 때 독일이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일본인들이 난징 대학살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유튜브에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뭐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 유튜브도 많지만 조회수 잘 나오는 어떤 막 유튜브를 보니까 한자로 써 있는데 일본말로 써 있는데 난징 대학살을 증명하는 문서는 없다. 난징 대 허구다.
한국인이랑 중국인이 거짓말하는 거다. 막 이런 식의 썸네일이 있습니다. 영상도 몇 개 봤어요. 자, 이 사람은 일본에서 텔레비 자주 나오는 그 연예인은 아니고 약간 뭐 패널로 자주 나오는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나오는 방송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그 일본군이 난징에 있던 이유는 일본이 난징에 있던 이유. 무엇일까? 중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천 명이 좋아요 누르고 지금 수십만 명이 지금 이 영상을 봤는데 내용이 아주 상당히 과거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구구파는 난징대학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일본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역사를 공부하는 건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돌아보고 잘못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직면을 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 일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나쁜 일들을 한 적이 있었고 앞으로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역사를 공부한 여러분들이 역사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느껴서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생님은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 교과서에도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일본의 이런 움직임들, 일부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좀 실망스럽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조금 해봅니다. 좀 뒤쪽에 다시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전쟁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1938년에서 39년 동안에 일본의 예상과 달리 중국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장기화되어 갑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빨리 밀어버리고 싶었지만 화북 지역 장악하고 상하이랑 난징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지만 중국 지역 전체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땅이 너무 넓고 인구도 너무 많습니다. 일본군이 한 번에 점령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다가 당시 지금 중국 곳곳에 지금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 있죠. 얼룩덜룩한 거. 중국 공산당들이 게릴라 활동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군이 있으면은 중국 공산당들이 와서 일본군 공격하고 도망가고 공격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으로 넓은 지역을 점령해 드는 일본군 입장에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자, 일본군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요. 자, 일본은 투입된 군사는 막대하고 군비도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본은 안 되겠다. 차라리 전쟁을 확대하자. 이 전쟁에서 뭔가 성과를 보고 끝내기 위해서는 지지부진하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전쟁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1940년에 인도 차이나, 즉 동남아시아 지역을 쳐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당시에 전쟁 초창기에 베트남 지역을 통해서 프랑스 식민지였죠. 이 중국 지역에 많은 서양의 장비나 물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막기 위한 목표가 첫 번째 있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물자들,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컸습니다. 뭐 이 지역에는 식량도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지역에는 뭐 고무나 석유 같은 것들을 풍부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을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원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요. 일본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서양 국가들과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 전에는 사실 중국 지역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큰 이권이 있지 않았지만 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면 서양 사람들의 이권과 유럽 세력들의 이권과 일본의 이권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ABCD 포유망이라는 게 생기는데 A. 아메리카 당시에 필리핀에 있던 아메리카 그리고 B. 브리튼 영국이죠. 당시에 이쪽 미얀마, 버마, 인도 지역에 있던 영국 그리고 C. 차이나죠. 그다음 D. 더치 네덜란드 인도네시아에 있던 더치 이른바 ABCD 포유망이라고 해서 일본 군과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진출했던 일본에 대해서 가장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경제 봉쇄와 서양 세력들 대응이 뭐였냐면 미국의 대응이었습니다. 자, 원래 미국이랑 일본은 굉장히 절친이었어. 요새 말로. 자, 일본군이 운용하고 있는 군대에 들어가는 석유의 약 70에서 90%가 다 미국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탱크로 조선, 만주, 중국 뭐 이렇게 쳐들어가는 동안 그 쳐들어가는 자동차에 있던 기름 연료가 다 미국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미국에서 일본이 침략 전쟁을 확대하게 되니까 이거 일본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의 적국에
군수 물자인 석유를 수출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석유 수출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자, 일본군은 지금 군대를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일본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어떻게 자,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철수를 하는 겁니다. 전쟁이 유지가 안 되니까 다시 만주와 조선으로만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엄청난 손해를 봐야겠지요. 여태까지 투자한 게 많으니까. 자, 반면에 두 번째 선택지는 아예 아시아 전체를 일본이 재빠르게 차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득이 뭐냐? 자, 일본이 아시아 전체를 차지해 버리는 만약에 슈퍼파워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지금처럼 막 한 번에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해서 막 석유를 금지시킨다거나 하는 강경책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 단 하나의 슈퍼파워가 된다면 미국은 아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눈치를. 왜냐? 미국은 지구 반대편에서 유럽 지역에서 나치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을 상대하기 위해서 양쪽에서의 전쟁을 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렇다면 일본에 대해서는 조금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다.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여기서 엄청난 군사적 성과를 거둔다면 이라고 일본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세 개의 세력이 크게 양분하는 거지요. 유럽의 나치 독일, 그 다음에 아메리카의 미국, 그 다음에 아시아의 일본. 이 세 개가 서로 딱 있다고 했을 때 미국이 과연 일본을 막대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합국과의 전쟁, 미국과의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여태까지 투자했던 것들에 잃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일본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일본의 군부, 일본의 정치인들은 판단을 했던 것이지요. 자, 일본은 서양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서 압박하는 이유를 자신들의 침략 행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기들의 식민지를 빼앗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주도하고 있던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일본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당시 일본 정치인들이. 그런 식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했던 거야. 결국에 이른바 아시아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일본을 중심으로 서양 세력과 대항해야 된다. 아시아인들이 일본을 중심으로 뭉쳐라 라고 하는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주장을 하면서 서양 세력들이랑 싸우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아시아를 먹으려고 하는 거는 너희들을 지배하거나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세계의 흐름을 봐봐. 세계에 있는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시아를 얼마나 침략하고 있니? 이럴 때일수록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을 위해서, 일본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여기 세력을 넓히고 있는 거야. 우리를 중심으로 서양 국가와 대항하자라고 얘기하는 대동아 공영권 같은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허구적인 이야기지요. 일본이 그냥 침략하고 싶어서 침략하는 겁니다. 전체주의적인 그런 팽창 욕구에 의해서요. 자, 일본은 미국을 상대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작전이 나와야겠지. 자, 일본의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군대를 이쪽으로 대규모로 파병을 보낸다면은 사실 일본이 미국을 상대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일본이 옛날부터 굉장히 근대화를 많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자, 그런데 미국이 이쪽으로 아시아로 군대를 보낼 때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기술로 한 번에 배나 비행기가 이쪽으로 대규모로 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중간에 한번 징검다리를 해서 와야 돼.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지가 바로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자, 일본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와이에 있는 군사 기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면 미국이 대규모 병력을 아시아 지역으로 파견할 수 없을 거고 그 사이에 아시아 지역을 효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기 힘들 거야. 일본이 미국을 선제 공격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지만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진짜로 미국의 하와이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기습 공격합니다. 진주만은 그 진주, 펄, 반짝반짝하는 진주만 그 안으로 들어와 있는 바다 있죠. 그 만을 얘기합니다. 진주만을 기습 공격합니다. 해군 기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 공격을 당함으로써 미국이 일본과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이 전쟁을 똑 띄어서 2차 세계대전 안에 들어있는 태평양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10년에 조선, 그 다음에 1931년 만주, 37년에 중국 본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일본의 침략 전쟁의 흐름.
반시계 방향으로 가게 된 일본 침략 전쟁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서 미국 해군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진주만 당시의 사진이에요. 물론 미군은 일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생산력이 뛰어났어. 때문에 시간이 조금 흐르면은 이 진주만 공습의 피해를 복구를 하는데 성공은 합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당시에 미국이 입었던 피해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이었고 꽤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때문에 이 이후에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전쟁 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남중국해 지역에서 미군이 점령하고 있던 기지 웨이크, 괌 이런 거 다 여기 전체에서 승리를 하고요. 필리핀 역시 일본의 손아귀에 떨어지게 됩니다. 영국의 영향력이 있었던 미얀마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였던 인도네시아 이런 것들 전부 다 역시 일본이 제패를 하게 되고 남아시아 지역의 제해권을 일본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1942년쯤 되면 일본이 최대 판도에 이르는데 그때 영토가 어느 정도냐? 대단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대단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지 않냐 얘들아? 일본 본토가 요만한 건데 지금 색칠한 지역이 다 일본의 영향력 아래 일본이 지배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초반에 전쟁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당하고만 있진 않겠지 미국이. 자, 미국은 1942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 비행기를 출격시켜가지고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배, 비행기에 싣고 다니는 배 있습니다. 거기서 비행기를 출격시켜서 일본의 본토에다가 폭격을 가. 일본의 본토에다가 기습 폭격을 하는 거야. 막 본격적인 폭격을 했다면 일본이 알아챘겠지. 하지만 일본이 알아채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단발성으로 폭격을 가.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폭격을 당했을 때 엄청 놀랐어. 우리가 지금 진주만 기지를 공습하고 나서 이쪽 아시아 지역의 바다를 꽉 장악했다고 했는데 미군이 해군을 보내가지고 우리 본토를 공격한단 말이야? 아니 이런 데도 아니고 본토를 공격하다니 하면서 일본 군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일본인 입장에서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군을 완전히 장악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미국의 해군에 엄청난 타격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당시에 하와이 옆에 있는 미드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미드웨이에 가서 미군의 해군 기지를 공격을 해서 다시 한번 미국 해군에 괴멸적인 피해를 주고 아시아 지역을 일본이 꽉 잡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미국의 미드웨이 섬에 있는 해군 기지를 공격을 했고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1942년의 미드웨이 해전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를 합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한 척을 잃지만 당시에 일본이 자랑하던 항공모함 4척을 격침시키면서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이 자랑하는 항공모함 부대가 괴멸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당시에 많은 전투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치를 축적하고 숙련된 베테랑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이제 미국이 승리를 함으로써 일본 해군력이 상당히 약화된 거예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한 번 진다 그래서 일본 해군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드웨이 해전 이후에 일본 해군이 피해를 입고 그 피해가 누적되면서 계속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전투에서 미군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항공모함을 여러분들 잘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배들이 항공모함이야. 어떻게 생긴 거 봐봐. 강해 보이니 약해 보이니 솔직하게. 약해 보이지 않니? 배모는 막 큰 대포도 있어가지고 빵빵 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거 뭐 널빤지 같이 생겼잖아, 그치? 항공모함은 뭐 하는 거냐면은 비행기를 싣고 다니는 배입니다. 배 위에 활주로가 있어서 전투기들이 여기서 출격하는 거야. 자, 옛날 배는 어땠니? 더 큰 배, 더 큰 대포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상대편의 배를 찾아서 더 먼 거리에서 더 큰 대포로 그 배를 쏴서 폭발시켜버리는 게 옛날 스타일의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쯤 가면은 배에서 배로 직접 대포를 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건 뭐니? 전투기가 날아가서 배를 공격하면 어때? 배는 전투기를 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는 배를 막 공격할 수 있잖아. 뭐 총을 쏠 수도 있고 뭐 폭탄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항공모함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21세기에도 항공모함이 해군력에서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합니다. 항공모함이 있고요. 그 항공모함 위에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다른 옆에 배들은 그 항공모함을 지켜요. 그러면은 상대를 발견하면은
더 멀리서 비행기를 날리는 거. 배가 가는 것보다 비행기 날아가는 게 훨씬 빠르잖아. 더 멀리 갈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전투기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벌어집니다. 결국에 바다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공중을 장악하는 두 개를 동시에 섭렵할 수 있는 최신 무기가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일본은 이 전투에서 총 4척의 항공모함을 잃습니다. 때문에 일본이 바다와 하늘에 대한 통제권이 약해졌고 이거는 미국에게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에도 1942년에 최대 영토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스탈린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야. 1942년까지 최대 영토를 팽창을 했다가 그 이후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점점 더 전세가 역전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1943년쯤 가게 되면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일본 본토에 본격적인 폭격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제해권과 제공권을 완벽하게 상실한 일본군은 미국 폭격기가 날아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었고요. 1945년에 있었던 도쿄 대공습 때 사진을 보게 되면 와 진짜 불바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그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죠? 도쿄 모습이야. 일본 최대 도시였던. 와 이게 다 폭탄이야 얘들아. 진짜 너무 무섭다 그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황이 기울어서 일본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지도자들은 항복하는 대신 결사항전을 외칩니다. 우린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미국인들이 일본에 상륙한다고 하더라도 1억 명의 일본인들은 절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거야 라고 하는 듯 그런 미친 소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군사 훈련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도 시작했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일본의 항복을 제안을 합니다. 무조건 항복해라. 포츠담 선언 같은 경우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한국을 포함 일본이 당시의 식민지를 포기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한국의 독립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하지요. 자, 근데 일본은 이런 미국의 항복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최후 통첩을 거절했던 일본에 대해서 미국은 신형 무기였던 원자폭탄을 투하를 하지요. 1945년 8월 6일 날 리틀보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게 되고요. 이거 폭탄을 맞고 나서 대단하지요. 버섯구름도. 일본이 바로 항복을 안 하니까 8월 9일 날에는 나가사키에다가 펜맨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맞기 전, 맞고 나서. 버섯구름도 장난 아니죠.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일본은 8월 15일 날 항복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 조선은 독립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이 종결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이 막 침략 전쟁을 하고 그게 나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 사진에 있는 이 없어진들 집 하나하나에 진짜 수십 명, 수백 명들이 살고 있는데 수만 명이 한 번에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전쟁도 그렇고 원자폭탄도 그렇고 정말 이때 공부를 하면은 좀 인간의 목숨이란 무엇인가 막 홀로코스트 난징대학살 이런 거 원자폭탄 진짜 아예 진짜 말을 잇기가 어렵습니다. 자, 히로시마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진 자리에 이 건물이 있었는데 남아있었어. 딴 건 다 무너졌는데 근데 튼튼하게 지었나봐. 그래서 지금은 문화재가 되어가지고 지금 보존을 하고 있고요. 이거 맞은편에 가보면은 평화기념관이라고 하는 일종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내용이랑 원자폭탄, 핵폭탄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자세하게 박물관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히로시마를 방문하게 되면은 한번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일본이 약간 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마음이 별로지만 근데 사실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아서 정치인들이랑 별개, 군인과 별개 무고한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희생된 것도 사실이잖아. 그래서 그거는 또 조금 사실 우리가 또 아무리 일본이 전쟁 범죄 국가지만 그런 건 사실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히로시마에는 여러분 1학기 때 공부했습니다. 1940년대 되면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노동자들을 징용으로 끌고 갑니다. 군수공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기억나지요? 자, 히로시마에도 있는 군수공장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분들 역시 원자폭탄 때 전부 다 사망을 합니다. 그때 한국인들을 위한 한국인 피해자 위령비가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내부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가가지고 혹시나 발견하게 되면은 가가지고 뭐 인사라도 드리고 오기를 추천을 합니다. 자, 다시 스토리로 돌아와서 일본은 항복을 하게 되고요. 태평양 전쟁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종결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당시 일본의 천황이었던 히로히토 천황이고요. 자, 이 사람은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입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 2차 세계 인천 상륙 작전을 하는 걸로 유명하지요. 자, 일본의 전쟁 과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사변 이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중일전쟁에서 잘 나가다가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사건을 일으켜요. 이후에 동남아시아로 전쟁을 확대하고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진주만의 홍수패치요. 하지만 미드웨이에서 역전을 당하고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맞으면서 항복하게 되었다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연도를 뭐 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쟁이 끝났으니까 일본에서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전범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전쟁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야겠지요. 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천황이 재판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은 미국에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중국과 소련에서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일본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만약에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고 굉장히 사이가 혼란스러워져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기라도 한다면 미국에게 큰 위험이 됐기 때문에 일본의 안정을 바랬습니다. 미국은. 때문에 천황을 활용하기로 결심을 하고 천황 제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히로히토 천황 역시 도쿄에서 걸렸던 전쟁 범죄 재판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 일본 천황 아닙니다. 이 사람 도조 히데키라고 하는 일본 육군 총사령관 출신의 내각 총리 대신 정치인 중에 넘버1입니다. 사형당해요. 천황 같은 경우에는 1989년까지 잘 살다가 죽습니다. 물론 히로히토 천황이 무솔리니나 히틀러 같은 전쟁 범죄자는 아닙니다. 아니야, 전쟁 범죄자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있나?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파시스트 당에는 나치즘 당이 한 개의 일당이 국가를 장악하고 그 당의 당수였던 무솔리니랑 히틀러랑 히로히토 천황은 분명 다릅니다. 일본은 군부가 장악을 했습니다. 한 개의 정당이 아니고요. 자, 하지만 우리가 메이지 유신 때 일본 제국헌법을 공부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일본의 헌법은 표면적으로 입헌군주제를 실시를 해서 마치 군주가 헌법이나 의회를 따라야 되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정부를 따라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천황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로히토는 이것을 제어하지 못했고요. 그러한 점에서 분명한 전쟁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넘어갔다는 점은 좀 안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은 1945년부터 52년까지 연합군 군정을 실시합니다. 미군이 들어왔어. 우리나라도 45년부터 48년 사이에 3년간의 미 군정이 있었지요. 일본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때 헌법을 개정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헌법이 지금도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른바 평화헌법이라는 거야. 왜 평화헌법이냐? 일본의 헌법의 구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의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원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가에 발생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그 다음에 무력의 행사 이런 것도 포기한다. 전쟁 포기한다. 일본군은 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 일본군 앞으로 전쟁 절대 안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 일본은 군대도 갖지 않겠습니다. 군대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국가가 싸우는 국가 교정권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헌법에 넣습니다. 왜? 일본이 전쟁 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헌법에다가 박아 넣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평화헌법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평화를 위한 헌법이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일본 정치인들이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헌법 내용을 개정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적인 인사들이요. 지금은 목숨을 잃었던 아베 전 총리가 했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평화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시도였죠. 그러니까 일본이 다시 군대를 가질 수 있게,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뭐 그걸 한다고 바로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움직임을 볼 때 주변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느끼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침략을 당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도 굴하지 않고 뭔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더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마치 히틀러가 베르사유 조약을 무시하고 재무장을 선언했던 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라고 선생님은 좀 생각을 해요.
자, 평화헌법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야스쿠니 신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교과서 211페이지 마지막 파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야스쿠니 신사. 신사는 일본의 전통적인 종교 시설입니다. 그 중에 도쿄에는 이렇게 생긴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종교 시설이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벌인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위한 위패를 모시고 이 사람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선생님, 일본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일본인이 제사를 지낸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조상들 제사를 지내잖아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벌였던 전쟁 생각해볼까? 청일전쟁, 러일전쟁, 조선에 쳐들어오는 거, 만주사변, 중일전쟁, 동남아시아 침공, 태평양전쟁, 어느 하나 침략전쟁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침략전쟁에서 물론 전쟁에 참가했는데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전쟁을 원치 않았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이 전쟁을 기획하고 승인하고 추진하고 거기서 이득을 보고 그랬던 전쟁 범죄자들, 아까 말했던 이 도조 히데키, 이런 사람들 역시 다 야스쿠니 신사 안에 지금 유폐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일본 총리 같은 일본의 최고 지도자들이 신사를 참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베 총리, 아베 전 총리, 그리고 아베 전에 뭐 고이즈미 총리, 이런 일본의 총리들, 좀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일본 총리들이 신사를 참배를 합니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그죠. 만약에 유럽에서 독일 총리 혹은 이탈리아 총리가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제사를 지낸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용납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이거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독일, 그리고 올해 일본, 오늘의 일본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는 걸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무슨 뭐 일본 나빠, 일본 싫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특히 정치인, 이 총리는 일본 넘버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좀 더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리더가 되고 지도층이 될 거고 21세기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될 거라고 선생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쭉 역사를 배워온 내용들에서 무언가 깨닫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2차 세계대전의 일본 파트를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덧붙여서 난징대학살이나 그 다음에 일본이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 이런 거까지 좀 공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기를 바랬고요. 기말고사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